10월 5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막판 반등 시도에 힘입어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플러스 전환에 실패해 4거래일째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플러스권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글로벌 경제 둔화 우려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독일 증시는 1% 이상 하락세를 보였지만 프랑스와 스페인 증시는 은행주 강세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장 막판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종가보다 75센트 오른 배럴당 83달러 98센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금융동맹의 반대 입장을 보여온 독일이 스탠스를 바꿀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로써 유로존 위기 대책 마련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이 자국 내 3대 은행의 구실을 막기 위해 총 66억 5천만 유로에 달하는 대규모 공적 자금을 투입키로 결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가 많이 빠져서 힘든 하루 보내셨죠. 간밤 뉴욕 증시는 장 막판 반등 시도에 힘입어 보합권 내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여전히 경제 지표는 부진하게 발표가 됐지만 그동안 어떤 상황에도 유로본드 도입에 반대하겠다라던 독일이 입장을 바꿀 거란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나마 투자 심리를 살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주요 7개국 정상들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회의를 열어서 유로 문제를 논의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과연 위기에 빠진 유럽, 해법은 유로본드밖에 없는 것인지 오늘 세계를 보는 시간에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리를 옮겨서 글로벌 핫 이슈로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마감 상황 정리해보죠. 오늘 순서는 와이즈인베스트 심기원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특별한 움직임이 없이 좀 하루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 지표 부진의 반등에는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3대 지수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 마감을 하였습니다. 반발 매수세 기대감 높았지만은 시장의 예상치 그리고 기대치에는 조금 못 미치는 그런 흐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 거래일 대비해서 17.12포인트 0.14% 하락한 12,101.46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반대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로 마감을 하였는데 12.54포인트 0.46% 상승한 2,760.01을 기록을 하였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전 거래일 대비해서 0.13포인트, 0.01% 상승한 1278.17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고용지표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긍정적인 흐름 나왔지만은 공장 주문에 대한 실망감이 나왔고, 유로존 해법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 모습 보이면서 급락 이후에 투자 심리는 살아나지 못한 흐름으로 마감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종목별 흐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하락한 종목이 더 많은 상황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먼저 상승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체사파크 에너지가 5.9%대의 상승세로 마감을 하였지만은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는 2.6% 하락, 그리고 페이스북이 3% 넘는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또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6% 넘는 하락세, 그리고 그룹폰 같은 경우에도 7%, JP 모건 첼시 같은 경우에는 2.9% 하락 흐름 보이면서 금융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한 상황에서 마감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증시는 휴장했는데요. 독일과 프랑스는 어떻게 마감됐는지 살펴봐 주시죠. 네, 우선은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도 혼조세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범유럽권 지수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 흐름 보였는데 범유럽권 지수인 스톡스 유럽 6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 거래일 대비해서는 0.5% 하락 흐름 보였습니다. 233.90에서 마감을 하였고 국가별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독일 지수 같은 경우에는 1% 넘는 하락세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0.2% 상승, 그리고 이탈리아와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1.4%, 2.8% 상승 흐름 보였는데 포르투갈이 3대 은행에 대해서 공적 자금을 투입하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전반적으로 금융주에 대해서 조금은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 보였다라는 점, 금융주가 미국 증시와 다르게 유럽 증시에 있어서는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 마감 상황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호재와 악재로 정리를 해볼 텐데요. 먼저 미국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4월 중 공장 주문도 예상 밖으로 또 감소세를 보여서 경기 둔화 우려를 높이고 있다고 하죠. 네, 우선은 제조업 경기 둔화에 대한 지금 시점 어두운 그림자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미국의 공장 주문이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속적으로 2달 연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는데, 최근 이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만큼 실망감도 조금은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4월 공장 주문이 전월 대비 0.6% 감소했다라고 발표를 하였는데, 이는 지난 3월의 2.1% 감소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는 개선되는 모습 보였지만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0.2% 증가에는 역시나 좀 못 미치는 그런 모습 보였다라는 점, 또한 계속적으로 감소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시장에 있어서는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지금 시점 다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시장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고, 지금보다 수요가 더 줄어들 경우에는 앞으로 제조업 경기가 더욱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미국의 글로벌 경제 지표에 대한 우려감이 아직까지는 시장의 상승을 조금 제한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5월 고용 지표는 좀 부진하게 발표가 됐는데, 다만 이 고용 추세 지수는 호조를 보였다고 하죠. 이 부분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준 건가요? 네, 우선은 결론적으로는 크게 시장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 상황으로 이 고용지표가 발표됐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주 발표된 5월 고용지표 악화에도 불구하고 고용 추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나왔는데, 지난달 중 미국 고용 추세 지수가 전월 대비 0.3% 증가해서 7개월 연속 오름세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8.34를 기록을 하면서 지난 2008년 7월 이후 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 지수는 작년 같은 달에 대비해서도 7.6% 수준 상승을 하였습니다. 고용 추세 지수라는 것이 고용 관련 8개 세부 항목을 종합해 발표하는 지수로서 단기간 내 기업들의 고용 추세를 예상할 수 있는 선행 지표로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역시나 실업률이라든가 굵직굵직한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크게 이슈가 되지 못하였고, 역시나 주가 상승을 이끌 만한 모멘텀으로는 작용하지는 못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 쪽 소식인데요. 포르투갈 정부가 3대 은행에 대해서 대규모 공적 자금을 투입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유로본드 도입에 있어서 반대 입장 보여왔던 독일이 좀 스탠스를 바꿀 것이다, 이런 소식도 들려왔던데, 이와 관련된 내용 좀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죠. 네, 우선은 유럽 쪽에서는 그래도 좀 호재성 재료가 지난 밤 같은 경우 좀 나왔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포르투갈이 국내 3대 은행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 총 66억 5천만 유로에 대해서 공적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포르투갈 정부는 필요한 자금 중 상당 부분이 50억 유로는 총 780억 유로 규모의 은행 건전화 지원 자금을 통해서 충당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발표를 하였고, 대신에 각 은행들부터 코코본드로 불리는 우발적 전환사채를 받게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코코본드는 은행의 기본 자본 비율의 일정 기준 이하로 내려갈 때
주식으로 자동 전환되는 채권인데 위기 시 부채가 자본으로 바뀌는 만큼 재무 구조에 있어서는 조금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였고, 포르투갈 정부는 이들 은행 외에도 다른 은행들이 만약에 재정 위기 리스크를 겪는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공적 자금을 투입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내비친 만큼 전반적으로 금융권 부실을 막기 위한 포르투갈을 비롯한 유로존 국가들의 제스처가 나오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 독일 쪽 움직임은 어떤 건가요? 네, 우선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금융동맹 지지 움직임이 상당히 좀 불안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유로존 재정위기 리스크가 다시 한번 고조되는 모습 보이면서 독일 쪽에서 약간의 움직임 변화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선은 최근 유로존 상황 급속도에 대한 악화 우려감이 나오면서 다른 회원국들이 만약에 지지한다라고 한다면은 독일 역시나 이 금융동맹에 대해서는 지지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만 회원국들의 지지 없이 독일만 이러한 선택을 하진 않을 거라는 전제 조건을 분명히 내비쳐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이날 EU 정상회의에서 지금 시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은 앞으로 이 독일의 입장 변화나 유로존 해법에 대해서 급물살을 탈 수 있다라는 기대감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 하지만 아직까지는 역시나 합의 사항이 아닌 조금 기대감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조금은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역시나 독일 쪽에서 얼마만큼 양보를 하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 독일의 금융동맹 지지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 세계를 보는 시간에 좀 집중적으로 다뤄드릴 테니까요. 좀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 마감 상황도 정리를 해볼 텐데요. 국제유가가 5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좀 반등이 나왔다고 하죠? 네, 우선은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반등세가 나왔지만은 역시나 좀 반발 매수세에 따른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그동안 좀 많이 떨어졌다라는 인식이 강하면서 반등세가 나오는 모습 보였는데 상승폭은 조금 제한되는 모습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유럽 상업거래소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지난주 종가보다 75센트 오른 배럴당 3.98달러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역시나 0.9% 약 1% 가까운 상승 흐름 보였지만은 그동안의 낙폭에 비해서는 조금은 상승폭이 제한되는 모습 보였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우선은 주요 7개국 재무장관에 대한 5일 유로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화상회의가 열린다라는 것이 유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이 글로벌 동조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면서 국제 유가 좀 상승 흐름 보였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의 제조업 경기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는 역시나 상승 흐름은 조금 제한될 수 있다라는 점 염두하자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 같은 경우에 최근에 다시 한번 좀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으로서 좀 올라가는 모습,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였지만은 역시나 금 가격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좀 상승폭은 제한될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지난주 급등은 조금은 과도했다라는 시장의 평가가 나왔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다른 원자재 관련주들에 대한 부담감은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유럽이라든가 미국 쪽에서 3차 양적 완화 등 공적 자금 투입이라든 여러 가지 유동성 공급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상품 시장 가격 같은 경우에는 급등 양상 분명히 보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관련주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 상당히 좀 예측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은 각국의 정책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는 방향성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7개국 재무장관들이 현재 시간으로 오늘 밤 회의를 연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을 논의하게 됩니까? 네, 우선은 G7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역시나 글로벌 재정 위기 리스크를 좀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점 위기감이 계속적으로 고조가 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결 기대감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은 역시나 아직까지는 뚜렷한 방향성 찾기는 좀 힘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만약에 좀 기대를 갖는다라고 한다면은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조금 기대감이 커질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 G7이라는 것은 유로존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직접적인 해결에 대한 기대감은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라든가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찾는 것이 조금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큰 기대는 지금 시점 하긴 어렵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끝으로 오늘 밤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밤 같은 경우에는 경제지표 상당히 좀 숫자로는 적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좀 중요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ISM 비제조 PMI가 바로 그러한 경제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지금 시점 ISM 관련된 제조업이라든가 비제조업 관련 지수가 시장에 영향력을 상당히 좀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또한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연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냐 안 커지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베이지북 발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연준이 지금 시점 미국 경기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예정되어 있진 않지만은 지금 시점 그러한 기대감이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역시나 이번 주 후반에 예정된 고용지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커지느냐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지난주 후반으로 갈수록 투자 심리 악화를 불러왔던 고용지표가 만약에 좀 개선돼주는 모습만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미국 증시를 비롯한 우리 증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상승 탄력도는 높아질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일장이 휴장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주 후반의 분위기를 오늘장에서 좀 반영할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유저전 위기 리스크에 대한 해결 기미가 보이는지,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가 얼마만큼 개선이 되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지 체크하시는 전략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와이즈인베스트 심기환 대표와 글로벌 핫 이슈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계를 보는 눈 시작하겠습니다. 인백스 투자전문의 이현민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 좀 살펴볼 내용이 유로본드 도입과 관련된 거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독일이 반대 입장을 여태까지는 계속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에 유로본드에 대한 논란이 아주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새로운 내용들과 그다음에 독일의 입장이 변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까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독일은 계속 좀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었지만 그동안 프랑스나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유로본드 도입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네. 프랑스 올랑드 대표가 대통령으로 네. 취임한 이후에 가장 먼저 이제 들고 나온 카드가 유로본드 도입 카드였고요. 이런 점에서 이제 이탈리아 몬티 총리도 유로 본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G8 회담에서도 유로본드 도입에 대해서 올랑드 대표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회동하면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필요성을 개진했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에 유로존이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두둔이 나서면서 메르켈 총리의 입지가 좀 줄어드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긴 했는데요. 역시 그 독일의 입장은 현재까지는 크게 현재 바뀐 것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독일은 재정 통합이 전제되지 않는 현재의 내용으로서는 현재 유로본드의 도입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의사를 현재 계속 타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OECD나 현재 IMF 또한 세계은행의 존릭 총재도 유로존 해법을 위해서 유로본드의 도입 필요성을 현재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현재 독일의 입장이 조금 버거운 부분은 조금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로본드 도입을 위해서는 재정 통합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재정 통합은 각 나라의 주권의 재정 통합을 이른바 상시관리감독기구로 넘겨야 된다는 이런 국민들의 현재 찬성을 전제로 한다는 측면,
이런 점에서는 재정 통합에 프랑스와 핀란드와 오스트리아가 기존의 반대 입장을 가져가고 있고, 유로본드는 이른바 재정이 좋은 국가들, 네덜란드와 핀란드, 그다음에 독일이 현재 반대하고 있다는 회원국들의 이견들이 좀 남아 있어서 쉽지 않은 그런 싸움이 될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유로존 위기 해법에 왜 이렇게 유로본드 발행에 좀 집착을 하는 건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이것이 이제 강력한 기제니까요. 그런 부분이 이제 녹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재정 통합에 버금갈 수 있는 재정 통합을 전제로 해야 유로본드 발행을 검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유로본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현재 그리스 문제나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구제금융을 받았던 모든 국가들이 낮은 금리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유로존의 어떤 위기 상황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완벽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재정이 좋은 국가들은 그 조달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부담이 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독일의 경우에는 이렇게 유로본드를 도입하게 되면 연간 200억 유로에서 300억 유로의 추가적인 채권 금리의 상승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이나 인도, 최근 브라질 등 신흥국들의 경기 상황이 좋지 않고 최근 나온 미국의 고용지표라든지 실업률 수치에서도 보듯이 내년도에 미국이 영국 쪽에서는 더블딥, 경기 침체에 들어갈 수 있는 우려도 현재 지적이 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는 글로벌 리세션의 현재 유로존의 상황이 빨리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해법이 나오지 않는 답답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현재 가장 우려하고 있고요. ECB가 현재 해결의 몫을 현재 못 내주는 것도 이 유로본드에 대한 아주 열망이 커지는 그런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앞서 독일의 입장이 크게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오늘 아침 주요 헤드라인은 이 부분이 크게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이 독일이 스탠스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또 하락한 것이 간밤 특징적이기도 했는데 진짜 독일과 이 메르켈 총리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그 전제 조건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자극할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스페인이 라오이 총리가 구제금융을 신청하느니 재정 통합에 찬성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달 28일과 29일 날 열릴 EU 정상회담에서 아마도 메르켈 총리가 그렇다면 재정 통합에 상설 관리 감독 기구를 마련하고 재정을 이양할 수 있는 준비를 회원국들이 찬성을 한다면 그렇다면 유로본드 도입에 반대할 의사는 없다라고 얘기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따라서 현재로서는 독일의 입장은 바뀐 것이 없지만 회원국들의 입장을 이렇게 유도할 수 있을 정도로 스페인 라오이 총리의 현재의 코멘트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현재 유로존의 해법이 악화일로를 치닫기 때문에 뭔가 어떤 내용이라도 현재 해법을 내놔야 된다는 이런 현재 절박한 부분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유로존에서 유로본드 도입 외에는 다른 대책은 없는 겁니까? 역시 이제 ECB의 역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ECB의 역할을 ECB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처럼 강력하게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시장 인터벤션 이런 내용으로 나오게 된다면 유로본드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시장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달성할 수가 있겠는데요. ECB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유럽중앙은행이 기존의 물가 감시와 통화 관리 기능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이나 고용 문제 이런 점에서 시장에 이른바 접근할 수 있는 여러 카드들을
되도록이면 쓰지 않는 쪽으로 현재 가닥을 잡고 있다는 점이 ECB가 효율적으로 시장에 현재 자기의 목소리를 못 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은 현재 국채 매입이라든지 직접적인 ECB의 역할이 현재 12주째 강감무소식으로 되고 있고, 그다음에 LTRO 프로그램, 이 3년 만기 대출 프로그램도 한시적이라고 토를 달았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내놓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ECB가 현재 소재하고 있는 프랑크푸르트는 이른바 독일의 분데스방크를 모태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가 관리, 인플레이션 타겟팅에 가장 현재 ECB가 내놓을 수 있는 관리 카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할애한다고 본다면 이런 ECB의 역할이 현재 미국의 FRB보다는 약화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유로본드의 어떤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우리 증시는 내일 쉬는 동안 또 오늘 밤과 내일 유럽에서는 중요한 회의들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앞으로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도 좀 궁금합니다. 이번 달도 네. 뭐 지난달하고 비교해서 그리 녹록지 않은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역시 유로본드 도입에 대한 내용들은 28일과 29일 EU 정상회담에서 메르켈 총리가 이런 그랜드 플랜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개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전에 17일 날 그리스의 현재 재총선의 내용이 어떻게 이제 나오느냐에 따른 시장 충격파가 어떻게 나올지, 이런 부분도 관심거리라고 하겠고요. 또한 현재 스페인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좀 어렵고, 현재까지 나온 소식으로는 독일이 2번에 걸쳐서 구제금융을 신청할 것을 종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 스페인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구제금융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할 경우에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충격파가 현재 좀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로존의 구제 해법이 해결 방안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에 미칠 수 있는 글로벌 경제의 전용 효과, 이런 부분을 현재 가장 걱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로본드 도입을 둘러싼 독일의 입장과 또 향후 일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 전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슈엔 진단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국내 증시 블랙 먼데이라는 표현이 나왔었죠. 이 코스피 지수 정말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고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 쪽의 상황은 더 심각했었던 하루였는데 어제장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가 전체적으로 강하게 나오면서 전 업종이 약세를 타는 하루였었습니다. 특히 이제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그 약세 폭이 더 컸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상승을 했던 폭과 좀 비례해서 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동안 사실 반등다운 반등이 별로 없었던 상황이었고 오히려 코스닥 시장이 반등 자체의 폭이 좀 더 컸었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하락을 키운 것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특히 또 거래소 시장에 비해서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매라든지 여러 가지 그 다른 시장의 안전판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의 전반적인 하락을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전 업종에 대해서 대부분 매도를 했고요. 그럼에 따라서 주가의 하락이 전 업종에 걸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이점은 어제는 보통 이제 시장이 그렇게 폭락을 하게 된 거나 아니면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매도가 강하게 나올 때는 개인들이 매수로 대응을 하기 마련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도 같이 매도로 대응을 하는 뭐 이런 대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매가 좀 나오는 형태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향후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작년에도 9월 말경에 개인들이 매도로 시장이 하락할 때 투매로 대응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 급반전이 나왔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시장 자체가 수급 개선을 좀 만들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좀 지수를 방어해줄 만한 어떤 수급 주체는 없었습니까? 일단 뭐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 지수 자체를 확 당겨줄 만한 요소는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그 낙폭 과대에 따른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변화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매수가 들어올 수 있고요. 뭐 연기금이라든지 또 국가 지방 단체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좀 기대를 해 보셔도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장 수급이 어떻게 받쳐주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을 살펴볼 텐데요. 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업종이 하락세가 나왔었죠. 하지만 특히 뭐 건설과 화학, 기계주, 건설 민감주 낙폭이 더 컸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경기에 민감하다 네. 보니까 어제 같은 글로벌 증시 위기가 올 때는 주가 약세가 심화됐던 종목들이 주로 경기 민감주들, 화학이라든지 건설, 조선 관련주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서 실적 개선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락이 주도가 됐었고 또 기관들의 매도 타겟이 됐던 종목들이 어제 특히 하락을 크게 키우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면에 또 내용이 좀 좋았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하락이 좀 덜한 모습을 보이거나 오히려 이제 뭐 경기 방어주라든지 또 내수 관련주들은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국전력이라든지 한국가스공사 같은 종목이나 그다음에 빙그레라든지 이런 내수 관련주들 쪽에서는 반등 포인트가 좀 잡히는 모습이었고요. 어쨌든 간에 상승보다는 하락 종목이 월등하게 많은 그런 약세장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좀 종목별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만도와 현대, 위아 등 11개 종목이 코스피 200 신규 편입에 되기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는데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흐름을 예상하시는지요? 일단은 과거의 케이스를 보면은 네. 코스피 200에 편입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프로그램 매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좀 안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약세로 전환되어 있을 때는 사실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코스피 200에 편입됐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네.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업종의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 정도는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중장기 추세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아직까지 역부족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황적인 부분이 좀 더 개선될 때까지는 좀 기다림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렇다면 이런 신규 편입을 좀 호재를 삼아서 신규 매수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보고 싶으신 분들을 조금 기다려보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목표를 갖고 접근을 하시거나 네. 아니면 좀 기다리셨다가 투자를 잡아보시는 게 좋을 듯한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렇다면 어제장에서 그래도 좀 상승했던 종목들은 아예 없었습니까? 일단 뭐 네.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뭐 사실 상승 자체가 약하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어제 같은 장세에서는 상승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이슈였으니까 네. 어제 안철수 관련주들의 주가의 상승이 막판에 가서 상당히 크게 나왔었어요. 안철수 관련주들은 안철수 씨가 주말 사이에 지지율이 좀 올랐다는 내용 때문에 최근 들어서 관련주로 평가받으면서 상승을 했던 종목들만 상승세를 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유명했던 뭐 안철수 연구소, 지금은 안랩이죠. 이런 종목이나 뭐 잘만테크 같은 주식들의 반등은 좀 약한 편이었고, 반면에 최근에 강세를 많이 보였던 써니전자라든지 아니면 메커스라든지 또 오픈베이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어제 급반등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메커스는 상한가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아시다시피 지금 뭐 관련 내용이나 뉴스에 따라서 주가가 급변동하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투자에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부터 어제부터 날씨가 상당히 더워졌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 여름이 상당히 빨리 오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이런 무더위가 오음에 따라서 빙과류의 소비가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빙과 업체들이 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빙그레라든지 롯데삼강 같은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최근에 빙그레 같은 주식들은 상승폭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상승 추세를 좀 더 이어나갈지 여부를 잘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장 이슈들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오늘 전략을 들어볼 차례인데, 사실 내일 6월 현충일도 연휴까지 앞두고 있는 상태여서 오늘장 흐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저는 오늘 사실 시장이 좀 반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9월 26일 날인데요. 과거에 시장이 8월 달에 폭락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좀처럼 반등에 성공을 하지 못하고 그리스 디폴트 문제가 계속 부각되면서 시장이 9월 달까지 계속해서 바닥을 깨고 내려가거나 아니면 거기서 급등락을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저점을 계속 깨고 하락을 더 이어나가진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가의 하락이 크게 나올 때나 특히 개인 투매가 발생을 할 때 주가가 바닥을 찍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또 이전에도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개인 수급이 변할 때 주가의 변화가 민감하게 발생을 하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뭐 규모에 비해서는 외국인들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수준이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투매가 발생할 때는 주가의 반전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고 어제 추가적인 하락으로 인해서 종목들의 저가 메리트도 상당히 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가 매수를 시도해봐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오늘도 주가의 반등이 강하지 않고 만약에 추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낙폭이 큰 대형주라든지 또 낙폭 과대 중소형 종목들 쪽에서 저가 매수를 한번 노려보신다면 좋은 결과를 한번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글로벌 증시의 리스크가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 목표를 갖고 대응을 하시는 편이 좋겠고요. 중기적인 매입은 아직까지 추이를 충분히 보시다가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가 매수, 이 낙폭 과대주냐, 또 신규 추세 유지 종목이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낙폭 과대주가 더 유망하다라고 보시는 건지요? 지금으로서는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항상 폭락을 할 때는 그 기존의 추세를 잘 버텨줬던 종목들보다는요. 네. 낙폭 과대가 커져서 하락폭이 제일 큰 종목들 위주로 급반전을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중대형주들 중에서 단기 급락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급락이 나오면서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손바꿈이 발생을 하면서 급등 패턴을 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을 감안하셔서 대응 포인트를 찾으신다면은 좋은 대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중대형주 위주로 낙폭 과대 종목들 노려보는 게 좋겠다라는 오늘장 투자 전략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앤 진단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CJ제일제당은 콩나물 국수, 칼국수, 당면, 단무지 등 5개 서민용 품목 30개 제품의 권장 소비자 가격을 9일부터 평균 10%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남 아이들과 다른 지역 아이들의 영어 성적에 차이가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역 소득 격차는 영어 실력을 갈랐고 입시와 취업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카카오톡이 소셜 커머스 전문업체 신토리얼스를 인수합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톡이 본격적인 커머스 사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대형 건설사들이 잇따라 호텔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단순 시공에 그치지 않고 운영까지 맡으면서 사업 다각화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생활산업부의 조성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CJ제일제당이 서민형 품목 30개 제품에 대해서 오는 9일부터 가격을 인하한다라고 밝혔다고요? 네, 그 CJ제일제당이 이번 이 가격 인하는 중소협력업체의 그 납품가를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CJ의 자체 마진을 줄여서 그 가격 인하했다는 점에서 그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오는 9일부터 그 5대 서민형 식품 30개 품목의 가격을 5.4에서 11.1%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격 인하는 주요 식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예외적인 조치여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 제품에 포함된 품목은 CJ제일제당이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제품으로 서민 생활과 관련이 깊습니다. CJ제일제당은 이들 제품에 즐거운 동행 국민 제품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해서 소비자들이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 제품은 콩나물 10종, 국수 2종, 당면 5종, 칼국수 4종, 단무지 9종 등 총 30개 종류입니다. 국민 제품 전환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는 제품별로 150원에서 850원까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콩나물 380g짜리는 200원, 국수 900g짜리는 270원, 핵당면 1kg짜리는 850원까지 싸집니다. 김철아 CJ제일제당 대표는 당초 중소기업 적합업종 취지에 따라 이들 품목에 대한 사업 철수를 깊이 검토했다면서 하지만 CJ의 갑작스런 철수가 중소협력사에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자생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발상을 전환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협력업체는 14개사로 자체 유통이나 물류 입안 시설이 부족해서 독자적인 판매 구축망이 어렵다고 CJ제일제당은 설명했습니다. CJ 측은 가격 인하로 이들 제품의 평균 매출이 10%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CJ 측은 CJ가 이윤을 포기해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모두 혜택을 주는 쌍승 모델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가격 인하와는 차별된다. 소비자들은 싸게 구입할 수 있고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가격 인하에 따른 매출 증대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자녀의 영어 성적이 달라진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월 소득이 높은 가구의 자녀가 영어 사교육을 받을 혜택이 더 많다는 것인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까? 네, 그 강남에 사느냐, 강북에 사느냐, 그리고 부모님이 얼마나 소득을 많이 버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영어의 그 능력이 달라지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김희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영어 교육 투자의 형평성과 효율성 보고서를 통해 소득 계층별로 영어 사교육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지역에 따라서도 영어 교육에 대한 노출 정도가 달라진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영어 사교육 참여율이 월 소득이 100만 원 아래인 가구 학생은 20% 수준이지만 500만 원 이상인 가구의 학생은 70% 수준으로 3.5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특히 월 평균 사교육비는 월 소득 100만 원 이하 가구 학생이 16,000원인데 비해서 700만 원 이상 가구의 학생은 16만 3천원으로 10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어 교육의 노출도도 지역별로 차이가 컸습니다. 같은 서울이라도 강남권 학생은 초등학교 입학 전에 절반가량이 영어 사교육을 시작하고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이면 대부분 영어 사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비강남권은 13.6%만 초등학교 입학 전에 영어 사교육을 받았고 초등학교 3학년까지 영어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학생도 같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영어 교육 투자 차이는 수능 성적에도 반영됐습니다. 가구 소득 1만 원당 수능 100분위 상승폭은 수학은 0.019, 국어는 0.22에 불과했지만 영어는 0.029를 기록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월 소득이 100만 원 높을 때 영어 수능 성적 100분위 상승폭이 3계단 정도 올라간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교육 차이가 사회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 연구위원은 어학연수 경험이 있으면 입사 서류 심사나 면접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높은 토익 점수는 직장의 규모나 연봉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면서 초등등학교 영어 격차가 누적되지 않도록 공교육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카카오톡이 소셜 커머스 전문 업체인 싱크리얼스를 인수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카카오톡이 본격적인 커머스 사업에 돌입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싱크리얼스 어떤 업체입니까? 싱크리어스는 2010년에 설립된 회사인데요. 그 NHN 개발자 출신인 김재현 대표가 이끌어온 업체입니다. 쿠폰모와 포켓스타일 외에도 맛집 정보 기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리스트잇을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모두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서비스입니다. 쿠폰모아의 일일 평균 방문자 수는 20만 명이 넘고 포켓스타일에 입점한 업체 수는 120여 개입니다. 카카오는 지난해 11월 위치정보 기반 할인 쿠폰 제공업체 로티풀을 인수했습니다. 로티풀 서비스는 카카오에 인수되면서 중단됐고 인력은 카카오의 여러 사업부에 분산 배치됐습니다. 이번 싱크리어스 인수 역시 부족한 개발 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카오톡은 지난해부터 모바일 쇼핑 플랫폼 사업을 강화해왔습니다. 특별한 홍보와 마케팅 없이 카카오톡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지속적으로 늘려왔습니다. 판매 제품은 IT 제품, 꽃배달 서비스, 완구류, 건강식품 등 다양합니다. 오픈마켓이나 소셜 커머스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거래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이상 늘었고 월 거래액은 70에서 100억 정도로 추산됩니다.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잇따라 호텔 사업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하죠. 좀 자세한 내용 살펴봐 주시죠. 네, 그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이렇게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니까 그 부동산 업체들이 호텔 사업에 이렇게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그 국내 호텔 수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대형 건설사들이 호텔 사업에 그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회 건설업계에 따르면은 대림산업은 최근 자회사인 오라관광을 통해 서울 을지로 3가 장교 4지구의 호텔 건립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오라관광은 여기에 430실 규모의 호텔을 지을 예정입니다. 대림은 또 플랜트 사업본부가 있던 여의도 사옥에도 호텔을 짓기 위해 최근 기존 건물 철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대림산업의 한 관계자는 본사가 직접 나서지는 않지만 자회사를 통해 호텔 사업에 진출할 예정이라면서 종로나 중구 등 도심권을 비롯해 강남 테헤란로 일대에 추가로 호텔을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삼성동의 최고급 부티크 호텔인 파크 하얏트 서울을 운영 중인 현대산업개발은 현대 해운대 마린시티의 파크 하얏트 부산을 건립 중입니다. 6성급의 이 호텔은 오는 2013년 초 공사를 마치고 오픈할 예정입니다. 임대아파트 업체로 유명한 부영 역시 최근 제주도를 중심으로 호텔 등 리조트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부영 CC와 함께 제주 관광호텔을 소유하고 있던 부영은 지난해 대한전선으로부터 무주 리조트를 인수하며 무주 티롤 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슈앤이슈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생활산업부의 조성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